안녕하세요. 미국 주시러 온 대학이 미주인입니다. 11월 30일 2부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실수 많이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30대 때는 실수를 많이 하지 않는 편이었거든요. 그런데 나이가 조금씩 먹으면서 실수를 굉장히 좀 많이 하는 스타일로 바뀌었습니다. 오늘도 굉장히 큰 실수 하나를 했는데요. 일부 방송 녹화를 마치고 나서 파일을 한번 점검하는데요. 목소리가 전혀 녹음이 되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오늘 일부 방송을 2번이나 녹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지친 마음으로 이제 2부 방송 녹화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좀 힘이 많이 빠집니다. 기껏 정말 최선을 다해서 방송을 만들어 놨는데 다시 방송 녹화를 해야 되는 그런 때가 오면 좀 좌절감이 엄청나게 많이 몰려오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굉장히 좀 속상했는데 마음을 좀 추스리고요. 2부 방송도 열심히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은 지친 마음을 이끌고 시작하는 미존 2부 방송 바로 시작합니다. 미존 패밀리 여러분들, 지난주 금요일 날 폭락장에서 줍 좀 많이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기사를 살펴보니까요.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의 주식 투자자들, 특히 개인 투자자들은 엄청난 양의 주식을 매수했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거든요. 어느 정도의 물량인지 한번 살펴보시죠. 자, 리테일 인베스터들, 우리 같은 이제 개인 투자자들을 얘기하는데요.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많이 사들였다. 언제 그랬냐면 블랙 프라이데이, 지난주 금요일 날 많은 폭으로 주가가 하락했을 때 엄청난 양의 그 매수를 진행하면서 넷 바잉의 양이 2.04회가 있다라고 지금 나와 있죠. 2.04 빌리언이라는 것을 넷 바잉을 했다. 넷 바잉은 뭐냐면요. 매수한 물량 그리고 빼기 매도한 물량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매수해서 매도를 빼고 남아있는 순 매수라고 할 수 있죠. 순 매수의 그 금액이 2.04 빌리언이니까 엄청난 금액을 지금 매수에 쏟아 부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직접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4라는 이 수치는요. 역대 두 번째로 커다란 금액이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테일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커다란 순 매수량을 보이는 것이 흔한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죠. 자, 이러한 내용은 반다 리서치의 반다 트랙이라는 그 리서치 기관의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대규모의 그 매수가 나타나는 것은 델타 셀오프가 7월 달에, 그러니까 7월 달에 이제 델타 바이러스가 좀 대두가 되면서 엄청나게 주식시장이 떨어졌었는데 이때 많이 매수를 한 거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를 잠깐 보여드릴 텐데 보시는 것처럼 7월 달에 델타 바이러스로 인해서 주식시장이 많이 흔들릴 때 여기 지금 떨어진 게 보이시죠? 이제 매수량이 엄청나게 올라갔죠. 이때 리테일 개인 투자자들의 순 매수량이 최고치를 찍었었고요. 두 번째로 많은 매수를 기록하는 것이 지금 이번에 오미크론 때문에 주가가 흔들릴 때 두 번째로 많은 거래량, 그냥 거래량이 아니죠. 매수량이 지금 나타났다라고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그림에서 굉장히 재밌는 부분을 제가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은데요. 여기 작년 그 3월 달에 주식시장의 차트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알고 계신 것처럼 3월 24일, 25일 이때 엄청나게 좀 주가가 바닥을 찍고 다시 반등을 시작했는데 이때 순 매수량을 보시면요. 주식시장이 처음에 초기에 쭉쭉 떨어질 시기에는 굉장히 좀 순 매수량이 많죠. 이 얘기는 뭐냐면 매도한 사람보다 매수한 사람이 훨씬 많다는 겁니다. 근데 이때까지 잘 견뎌왔다가 문제는 뭐냐면요.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순 매수량이 줄어들면서 결국은 완전히 시장이 바닥을 찍기 바로 직전에 보면 오히려 매도량이 더 많다는 것을 우리가 직접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만 더 건겼으면 되는데 거진 끝까지, 그러니까 바닥을 찍을 때까지 거의 다 왔는데 여기서 막판에 포기한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반등을 시작하면서 다시 순 매수량이 많아지는 것을 우리가 직접 확인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뭐냐면 공포감이 극심해질 때, 그러니까 정말 두려워서 미칠 것 같은 이런 상태가 되면 거의 주식시장이 바닥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차트를 봐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가까운 미래에 또 이런 폭락장이 올 수도 있잖아요. 10%, 20% 주식시장이 폭락하는 시기가 오면 이 차트를 좀 기억하시면서요. 나의 공포감이 커지면 커질수록 주식시장이 바닥을 거의 찍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우리가 한 번 더 기억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날 제가 특집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를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그때 총 6분의 전문가의 지금 시장 상황에 대한 전망 그리고 예측을 함께 살펴봤었습니다. 그때 지금 사진에 나와 있는 톰 리라는 전문가가 지금 줍줍기에다 금요일 날 지금 큰 폭으로 주식시장이 떨어졌는데 지금 매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한 바가 있었잖아요. 자, 이분의 의견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봐야 될 텐데 We would be aggressive,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 지금 매수를 할 것이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견을 톰 리가 안겨준 것이 일요일이었거든요. 따라서 이 말대로 된 거죠. 사실 월요일 날 큰 폭으로 주식시장이 올라갔기 때문에 톰 리가 다시 한번 정확한 전망을 했다라고 우리가 평가를 내려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뭐라고 설명해 줬냐면 베타 바이러스 그리고 델타 바이러스가 나타났을 때 이때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주가가 떨어졌을 때 생각해 보면 바크가 worse than bite였다. 이 얘기가 뭐냐면 바크라는 것은 짖는 거거든요. 소리만 요란했지 사실 바이트 진정한 데미지는 없었다. 물은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강아지가 괜히 좀 짖어대긴 하는데 실제로 무서운 강아지는 아니죠. 왜냐하면 와서 물지 않으니까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났을 때는 우리가 조금 긴장을 안 해도 된다. 좀 쉽게 넘어갈 것으로 기대해도 상관이 없겠다라는 의견을 던져준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톰 리가 생각하기를 이번에 이제 이렇게 주식시장이 흔들리는 모습은요. short-lived다. 그래서 잠시 스쳐가는 바람에 불과하다. 트랜지토리니까 단기적인 것에 불과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물론 이제 미래는 uncertain. 우리가 이제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성을 봐야 되는데 주식은 어차피 확률의 게임이거든요. 확률상 봤을 때 Vshape 반등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그의 의견을 피력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번 주에 주식이 바닥을 찍고 계속해서 상승 추세에 지금 놓여질 것 같은데 어떠한 쪽에 주식 투자를 해야 좋은 상승을 우리가 즐길 수 있는지 추천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 시크니컬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경기 순환주가 가장 좋아 보인다는 거죠. 왜냐하면 금요일날 가장 많이 떨어진 것도 경기 순환주였잖아요. 2월 엔드로 가면서 2011년을 마무리하면서 12월 달에 가장 좋아 보이는 주식들은요. 에너지 주식이라든지 홈 빌더즈 그리고 스몰 캡은 이제 그 마켓 캡이 작은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작은 소형주를 얘기하는 거고요. 에픽 센터라는 것은 경기 순환주를 얘기합니다. 이런 주식들을 추천을 해준다. 그리고 마지막에 크립토도 좋아 보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요. 이렇게 톰 리가 추천해주는 주식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옵션들이 있는지 그가 추천해주는 ETF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에너지에 투자하기 위한 ETF가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XL2가 나타나고 있고요. 두 번째로 홈빌더 ETF도 따로 있습니다. 이렇게 집을 개조한다든지 새로운 집을 짓는다든지 이러한 쪽에 관련된 주식들만 모아놓은 ETF는 XHB 그리고 세 번째로 아까 톰 리가 추천한 것처럼 소형주가 좋은 추세를 보일 것이라고 얘기했잖아요. IWM을 투자를 하면 소형주가 모여있는 ETF에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인더스트리얼 즉 산업재에 투자할 수 있는 ETF는 XLI고요. 파이낸스는 금융주죠. 금융주를 모아놓은 ETF는 XLF 그리고 머티리얼즈는 원자재죠. 원자재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XLB에 투자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S&P 500인데 이퀄 웨이트라고 나오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S&P 500은요. 시가총액대로 비중이 결정이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S&P 500은 500개의 우량 기업이 모여있긴 하지만 그 비중을 결정하는 것은 시가총액이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만약에 S&P 500에 투자를 할 때 스파이라는 ETF를 선택하게 되면 나의 투자금 중에 가장 많은 금액이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애플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ETF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퀄 웨이트는 뭐냐면 S&P 500이 이루고 있는 500개의 기업에 동일한 분량으로 투자를 진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ETF의 이름은 RCD입니다. 자, 다음은 비트코인 ETF가 세 가지가 소개가 되고 있거든요. BITO, GBTC 그리고 BITW에 투자를 하시면 우리가 가상화폐 비트코인에 어느 정도의 투자 자금을 노출시킬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을 봤을 때 가장 좋아 보이는 섹터를 여기서 찍어주고 있는데요. 인더스트리얼 즉 산업재가 2022년에 가장 좋은 모습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XLI에 투자를 하면 좋을 것이다라고 톰 리는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어디까지나 한 명의 전문가의 예측에 불과하기 때문에 또 이 기사를 보시고 그대로 좀 따라 하시는 것은 좀 자제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여러분들께서 직접 한번 공부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나서도 만약에 나는 톰 리의 주장에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 동의를 한다. 이런 마음이 드셨을 때 투자를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하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번에 함께 읽어볼 기사에도 전문가 한 분이 등장을 합니다. 루프 벤처즈의 진 먼스터라는 분이 이번에 그의 의견을 피력해주고 있는데요. 진 먼스터에 따르면 줌 그리고 다큐사인 두 성장주는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펠로톤은 그렇지 않다, 사지 마라, 이렇게 그의 의견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과연 진 먼스터는 어떠한 논리를 가지고 성장주 중에 줌하고 다큐사인은 좋아 보이고 펠로톤은 별로다라고 판단을 하는지 한번 근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티커 네임이 나옵니다. 펠로톤의 티커는 PTON이고요. 줌은 ZM이죠. 그리고 다큐사인은 DOCU인데요. 세 주식 모두 지난주 금요일날 굉장히 좀 좋은 주가의 급상승을 보였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오미크론이 헤드라인을 장식하면서 많은 투자자들이 이러다가 다시 팬데믹 초기로 돌아가는 거 아닌가, 다시 한번 2차 유행이 시작된다면 예전에 좋은 주가의 상승을 보여줬던 펠로톤, 줌, 다큐사인이 잘 나가겠구나, 뭐 이러한 짐작을 했던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진 먼스터들은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뭐라고 주장하고 있냐면 이니셜 팬데믹, 그러니까 2020년에 처음으로 팬데믹이 나타났을 때 굉장히 좋은 주가의 상승을 보였던 종목들이 이번에도 똑같이 다 같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래서 스테이 앳 홈 주식이라고 해서 다 같은 것은 아니다라고 그의 주장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 펠로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먼스터가 일단 칭찬을 해줬습니다. 뭐에 대한 칭찬을 했냐면 리텐션 레이트이 굉장히 높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일단 회원으로 가입을 하면 잘 그만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펠로톤에 그 가입한 사람들은 어느 정도 좀 충성도가 있다, 그리고 만족도도 높기 때문에 탈퇴하지 않고 계속 멤버십을 유지하겠죠. 이 부분은 굉장히 좋은데요.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 기업은, 펠로톤이라는 기업은 헤드윈드, 맞바람이 불어올 것이다. 어떠한 그 부분 때문에 맞바람이 불어오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너무나 게을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저는 좀 충격적이었는데요. 뭔가 좀 그럴듯한 이유를 대줄 것 같은데 지금 진 먼스터가 얘기하는 거는 멤버십을 일단 가입한 사람은 계속해서 가져갈 가능성이 있지만 멤버십에 아직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새롭게 멤버가 될 가능성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운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정해져 있다, 일부 계층에 불과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9월 달에 그 쿼터 결과를, 그러니까 어닝 결과를 살펴보면요, 일단 하나 안 좋은 점이 있는데 펠로톤이 가격을 하락시켰다는 겁니다. 그들의 멤버십 가격을 줄였는데요. 이 부분이 굉장히 악재라고 생각하는 거죠. 경쟁이 심화되면서 아무래도 가격 가지고 경쟁을 해야 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경쟁력이 떨어진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렇게 가격을 떨어뜨렸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사용자, 그 멤버의 수가 늘지 않았다. 따라서 가격은 가격대로 내리고 사용자 수는 사용자 수대로 늘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렇게 지금 진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펠로톤 같은 경우는요, 롱텀 위너가 될 수는 없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몰라도 지금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잠깐 반짝할 수는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팬데믹의 위너가 되기에는 좀 힘이 딸린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레이트 프로덕트, 그러니까 굉장히 좀 판매하는 서비스나 상품은 좋지만 그래도 투자할 만한 가치는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반면에 줌 그리고 다큐사인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좀 좋은 성장을 계속해서 그러니까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요, 리모트 워크 트렌드 때문이다. 따라서 이제 그 원격 근무 그리고 자택근무라는 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시대적 트렌드가 되고 있고, 앞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집에서 근무를 하고 멀리 떨어져서 출근하지 않을 이런 시대적인 트렌드가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따라서 줌과 다큐사인은 이제부터 시작이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도 무리가 없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국 시간으로요, 어제 아침에 많은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할 만한 이런 트윗 하나가 등장을 했습니다. 다름 아닌 트위터의 CEO죠. 잭 도시가 다음과 같은 짧은 트윗을 날렸는데요. 이 얘기 들었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I resigned from Twitter, 나는 트위터에서 떠난다, 사임한다, 이렇게 짧은 글을 남겨놨습니다. 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기사를 통해서 살펴보시죠. 트위터의 CEO인 잭 도시가 스텝스 다운한다, 이제 떠나간다는 거죠. Chief Technology Officer, 2인자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파라그 아그라왈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석시드한다, 그러니까 계승한다는 거죠. 그래서 CEO 자리를 이 사람이 차지할 것이다라고 지금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
부분이 여기 있는데 effective immediately니까 어제 그 트위터에 남긴 게 답니다. 그러니까 떠난 거예요 이미. CEO는 이 사람으로 바뀌었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여기 뭐라고 얘기해 주고 있냐면 나는 결정을 했다. 트위터를 떠날 결정을 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기업은 트위터라는 기업은 이제 그 창립자의 힘 없이 혼자서 잘 나갈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잭 도시는 스퀘어의 CEO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스퀘어의 CEO 자리는 일단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 것 같고요. 자, 잭 도시가 트위터의 보도로는 계속 임명이 돼 있다. 지금 임기가 내년 말까지이기 때문에 아직 이사회의 일원이긴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영향력을 그렇게 많이 행사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왜 내가 회장이 되지 않는가, 체어가 되지 않는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생각하기로는 굉장히 중요하다. 새롭게 임명되는 파라그라는 새로운 CEO 있잖아요. 이 사람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내가 없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한 나는 이렇게 믿고 있다. 굉장히 중요하다. 한 기업이요. 이 창립자의 영향력이나 아니면은 그 가이던스가 없이 혼자서 꿋꿋이 좀 설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걸 봐서는요. 앞으로 트위터라는 기업에는 어떠한 그 영향력도 행사하지 않고 참여를 하지 않을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트위터라는 굉장히 좀 성공적인 기업 하나를 만들어 놓고요. 잭 도시는 이제 CEO 자리를 굉장히 좀 쿨하게 떠나가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마무리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히려 잘 된 것 같습니다. 제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이 스퀘어인데 스퀘어에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쓰면서 스퀘어 역시도 세계적인 기업으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서 사임을 했으면 좋겠다. 이러한 바람을 나름대로 좀 가져봅니다. 자,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는 테슬라입니다. 테슬라가 어제 주식시장에서 5% 이상 급등하면서 많은 투자자들의 좀 미소를 자아냈는데요. 이번 기사도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보시면요, 테슬라가 코스트를 그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좀 플랜을 만들었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가 있는데요. 과연 어떠한 방법을 가지고 비용을 절감할런지 그들의 전략적인 부분을 좀 엿볼 수 있는 그런 기사인 것 같습니다. 자, 테슬라가요, 굉장히 다른 어프로치 그런 방식을 취할 것이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딜리버리는 이제 판매량을 얘기하는 건데 판매량 증대를 위해서 취하던 방식을 변화시킨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최근에 이제 직원들한테 보낸 메모가 있는 것 같은데 이 메모에서 일론 머스크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원하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너무나 많은 비용을 그 피에다가 사용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어디에 이런 돈을 쓰고 있냐면 첫 번째로 엑스퍼다이트라는 것은 이제 증대시킨다 이런 뜻이거든요. 따라서 판매 수를 갑자기 늘리기 위해서 비용을 사용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오버타임 같은 것도 좀 하지 말고 그 다음에 템퍼러리 컨트랙터니까 임시직도 갑자기 많이 고용하면서 비용을 쓸데없이 쓰는 것을 줄이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4분기가 끝나가잖아요. 따라서 12월 달이 마무리되면 1년 그 전체의 실적도 발표가 되고 4분기에 몇 배를 판매했는지 이제 발표가 되는데 여기에 너무 집착하지 마라. 이러한 식의 메시지를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역사적으로 살펴보면요. 우리는 스프린트했다. 막 뛰어가는 거잖아요. 전력 질주한 건데 미친 듯이 뛰어갔다는 거죠. 언제 이렇게 미친 듯이 뛰어갔냐면 쿼터가 끝날 때마다 그러니까 분기 보고를 발표하기 직전에 그 판매량을 조금이라도 늘리기 위해서 너무나 많이 미친 듯이 뛰어갔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현상이 발생했냐면요. 다음 그 쿼터의 첫 번째 주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또 생산량이 갑자기 쭉 줄어든다는 거죠. 왜냐하면 갑자기 이제 그 쿼터 즉 분기가 끝날 때 완전히 집중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나면 뭐 오버타임도 많았을 거고 그러면 다음 분기 처음에 한 주 정도는 쉬는 사람들도 많고 공장이 좀 느슨하게 되면서 아무래도 생산량이 많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렇게 넓혀서 보면 사실 차를 더 많이 만드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분기가 끝날 때는 반짝하고 더 많이 만들었을지 몰라도 이렇게 많이 만든 게 그 다음 주에 가면 줄어들기 때문에 별다른 효과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없었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 비용 같은 경우는 많이 늘어났겠죠. 왜냐하면 그 분기가 끝나기 전에 좀 최대한 많은 그 딜리버리를 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엑스트라 아워를 일을 한다든지 아니면 임시 고용직을 늘린다든지 이러면서 많은 비용을 추가적으로 지불을 했고 또한 우리 자신을 너무 지치게 만들었다. 이렇게 지금 진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러지 말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일론 머스크가 얘기하는 것은요. 우리가 정말 좀 지켜야 하는 것은 좀 에피션시
가치를 극대화시키자. 어떤 방법이냐면 우리가 마치 상장한 기업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자. 그러니까 너무 주가에 연연하지 말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쿼터리 리절트, 상장을 하지 않았으면 사실 분기 보고서를 발표할 필요도 없거든요. 근데 지금 상장 기업이기 때문에 분기 어닝을 발표해야 되는데 이런 어닝에 너무 목숨을 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여유가 좀 생긴 거죠. 테슬라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좋은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흑자를 기록한 지는 이제 오래됐죠. 더 이상 테슬라가 적자를 기록할 거라고 생각하는 투자자는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좀 여유를 가지고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하자. 쓸데없이 돈 많이 퍼부으면서 단기적으로 실적 반짝하는 거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제가 주주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굉장히 현명한 전략이다. 앞으로 3년, 5년, 10년 이렇게 보면서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가야지 단기적으로 지금 이번 분기 실적에 이렇게 매달리는 이러한 모습은 별로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라고 저도 판단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기사를 통해서 4분기 실적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또 걱정이 드는 분들도 계실 것 같네요. 제가 미중 방송을 통해서 이커머스라든지 클라우드, 원격 근무, 이러한 혁신의 모습을 설명드릴 때 저는 변화라는 말을 잘 사용하지 않고요. 진화라는 말을 씁니다. 그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삶의 방식이 일단 바뀌게 되면 다시는 퇴화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팬데믹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거든요. 자, 이번 기사를 보시면요. 그 중에서 이 이커머스라는 혁신을 주도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인 쇼피파이가 블랙 프라이데이,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 날 매출이 어느 정도 상승했는지를 보여주는 기사인데요. 이 기사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이커머스라는 혁신의 모습은 잠깐 스쳐가는 변화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은 하나의 혁신이자 진화다. 이렇게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쇼피파이가 이번에 발표를 했다. 블랙 프라이데이에 그 매출 현황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2.9 빌리언이나 그들의 머천트, 상인들이죠. 그러니까 쇼피파이는 온라인 숍을 개설할 수 있게끔 플랫폼을 만들어주는 기업이거든요. 이 플랫폼을 이용해서 온라인 샵을 운영하고 있는 상인들이 그 매출을 2.9 빌리언 달러나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29억 달러니까 엄청난 금액이죠. 단 하루 동안에 말이죠. 그리고 이 수치는요, 최고 기록이고 작년에 비해서 21%나 올라간 수치라고 합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작년 블랙 프라이데이의 기록은요, 다시는 깨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한 사람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오프라인의 샵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모든 사람이 온라인으로 물건을 구입했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수치였다고 사람들이 진단을 했거든요. 2020년의 블랙 프라이데이의 매출은요, 2019년에 비하면 무려 75%나 껑충 뛰어오른 수치였습니다. 그런데 이 수치를 21%나 초과 달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커머스는 작년에만 잠깐 반짝하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2021년 들어서 21% 추가적으로 성장했다. 이 부분이 제가 왜 이커머스가 잠시 스쳐가는 트렌드가 아니라 우리 삶에 이제 자리 잡는 진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에버리지 카트가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한 사람이 이제 결제할 때 얼마나 많은 금액을 지불했냐. 작년에는 한 사람당 90.70달러를 사용을 했는데요. 올해는 101달러 20센트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한 사람당 쓰는 가격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자, 그만큼 이제 우리는요, 이커머스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이 온라인 그 쇼핑에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중독돼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투자를 한다면 우리의 투자금 역시도 이러한 기업들이 성장함에 따라서 함께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거겠죠. 자, 오늘 11월 마지막 날에 오늘의 미국중 뉴스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클립 영상 하나를 준비를 했는데요. 이번에 함께 시청하실 영상에는 2명의 전문가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2명의 전문가가 약간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굉장히 좀 마음에 들어서 여러분들과 공유할까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두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면서 그들이 이제 주장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어떠한 논리를 가지고 그들 나름대로의 의견을 확립했는지 이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추면서 함께 시청하시면 굉장히 좀 재미있는 그런 시청의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1, 2부에 걸쳐서 끝까지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내일은요, 실수하지 않고 조금 쉽게 방송 잘 마무리해서 여러분들께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시청하실 수 있는 컨텐츠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David, I'm going to begin with you and go right to the heart of the matter. You say the market is still in a bubble. I want you to address that. But even more leaping off the page in my notes is your assertion that inflation is going to basically collapse and very quickly fall to 1.5% from where it is today, somewhere around 5 or 6. Right. Well, I mean, the second point on inflation is pretty simple. We have a firming U.S. dollar. Nobody talks about what a constraint on domestic inflation that poses. And we're seeing the commodity complex, which really started the road on this inflationary situation we have. Commodities across a broad front have peaked out and rolled over. I mean, a lot of my thought process is based on my assumptions, but I've seen this run up the cycle of goods-related inflation come and go in the past. This will come and go. People think supply chains will never get fixed again. I don't believe that for a second. And yeah, so I think that when you trace out what I think service sector inflation is going to do, and it'll remain close to a 13-year high, that'll be sticky, but the good side is going to come under pressure in the next 12 months. And the arithmetic will take you down well below 2%, and that's not priced into the market. And so, you know, that's the view on inflation. That's actually probably, you could argue, a bullish view as far as what it means for risk assets. My only complaint about, you know, risk assets in general, it's not just equities, it's corporate credit, it's residential real estate, is just the extent of the valuation. So look, we have a 40 CAPE multiple in the S&P 500, 40 CAPE multiple. It was in the 30s before COVID started. And interest rates, bond yields are almost the same now as they were then. The point I'm making is that only 2% of the time in the past century has the market been this elevated in terms of the real classic long duration price earnings multiple. It's a 3 standard deviation event. And for people that say, oh, well, but it can be justified by lower interest rates, well, that used to be true. At the multiple 10 points ago, you can justify that. But we did the work on it and found that even when you normalize the current interest rate climate on today's valuations, the S&P is still 15% above its intrinsic value. All right, David, you've made a strong and eloquent case. Let's see what Stephanie Link thinks about it. Stephanie, do you want to push back on anything David just said? Well, I'll push back a little bit. I mean, obviously, we have to watch the new COVID strain, any developments, international travel restrictions, state of emergencies, cases, hospitalizations. But the good news is we have medicines that exist. We have medicines that work, and more medicines that are coming. And we have high vaccination rates. 70% of the U.S., they're vaccinated. That compares to South Africa, 59% are not vaccinated. So we need more of the people to get vaccinated, and hopefully over time that will happen. But this comes against a backdrop which I actually think is a strong economy. I thought that the October data, and so far we're getting November data, is pretty good from the summer slowdown. And it's led by the consumer. Wages are up. Jobs are plentiful, and initial claims are at a 1969 low. Retail sales are above pre-pandemic levels. ISM services are at a record. So the consumer, which is 70% of our economy, is doing pretty good. Manufacturing, the ISMs and PMIs are above 50, and they have been for over a year now. And business investment is starting to pick up. And finally, on inflation, I think inflation actually is stickier than expected. If you look at wages and salaries, the average over the last 6 months, that's up 11.4%. That's the stickier part of inflation, and I think it's here to stay, in addition to rents that are up about 5% annualized. So I think growth is better, but inflation is higher, and I think the Fed can taper. We got to get through this new COVID strain, though.